그동안 성장세를 이끌었던 수출의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 최강자 입지를 굳히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3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의 충당금 반영 여파로 영업이익은 6.5%나 줄어들었습니다. KB금융이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거나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지표에 따라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믿었던 수출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마저 주춤하면서 올해 목표였던 성장률 2.4% 달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한 올해 3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 2분기와 달리 역성장은 겨우 면했지만 반등폭은 미미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이번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자동차와 화학제품 수출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0.4% 역성장한 건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 투자도 2.8%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나마 소비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성적표에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은의 목표 2.4%를 지키려면 4분기에 1.2% 성장해야 하지만 한은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국 내부에서는 이제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1.4%를 밑돌 거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들을 또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다음 달 전망할 때 또 조정하지 않을까. 3분기에도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갇힌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주목됩니다. 시장에선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3분기 북미 지역 보증 연장의 여파로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차들이 잘 팔린 덕분에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당초 좀 시장의 예상이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네요. 네, 실제 이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은 약 43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는데요. 북미 그랜드 산타페에 대한 보증 연장 조치 때문입니다. 약 3,200
200억 원의 충당금이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는데 네. 오늘 실적 발표회에서 현대차 관계자는 일시적인 충당금을 빼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인 매출 성장률이 4에서 5%, 영업이익률은 8에서 9%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충당금이 없었다면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역대 최대치인데요. 내일 발표될 기아 전망치까지 합치면 영업이익은 7조 원까지 이제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차는 잘 팔리는데 여러 다른 요인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네, 양보다 질, 즉 적게 팔고 많이 버는 수익 구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판매량을 보시면요. 글로벌 판매량이 1년 전과 비교해 3.2% 줄었습니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성장률 둔화에 따른 영향인데요. 네. 그럼에도 고수익 모델인 SUV와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하이브리드 차종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현대차는 SUV인 팰리세이드와 셀토스 하이브리드 출시로 더욱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1년 전보다 4.5% 올랐다며 4분기에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상 최대 이익 행진을 이어가던 이 현대차가 3분기에 주춤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 전기차 판매 부진도 좀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4분기, 특히 4분기는 특히 12월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성수기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북미와 유럽 시장의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강한 수요가 4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이제 대형 전기 SUV죠. 아이오닉 9이 공개되고 연말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3분기부터는 현대차의 소형 전기차죠. 캐스퍼 일렉트릭의 이제 흥행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세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또 10월부터 현대차가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을 투자해 지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도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로 인해 미국 정부 보조금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현대차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가 한 2달여 남았는데 남아있는 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금리, 환율 변동도 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거의 1,400원을 터치할 정도인데요. 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정책을 또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높은 환율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현대차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지만요. 앞으로 환율 하락, 재료비 상승 문제도 변수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가 혁신으로 올해 9월까지 재료비 4천억 원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치밀한 모니터링으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올해 3분기 배당금을 1년 전에 비해 500원 늘린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60조 원이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언론 발표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K2 전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하여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한국과 2022년 61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을 맺고
1차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우리 방산 기업들과 1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2차로 70억 달러, 9조 6천억 원 규모의 K2전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데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다 대통령은 내일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또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의 상승세를 이어가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의 계약 역시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지원까지 확실히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가 현재 3조 원대의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주 분야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폴란드 외에도 진행 중인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에 실패했던 KB금융지주가 한층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거나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KB금융지주는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인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연말 기준 이 비율이 13.5%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인 0.5%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주주 환원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KB금융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바탕으로 연간 13% 중반 수준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번 3분기 대출 고성장에 따라 위험 가중 자산이 증가했는데도 13.85%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권 최고 수준인 최소 40%의 주주 환원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직접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 가치 재고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KB금융 이사회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고 주당 배당금도 795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해만 총 8,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하는 데다 연간 배당금은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실적 호재도 있습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4조 3,95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KB금융이 연말로 예정된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특례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앞서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혔던 KB금융은 낮은 PBR의 이유로 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 강화된 주주 환원책 발표로 지수 재편입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기업들은 실익이 없다며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엄청난 투자 때문에 당장은 동참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흥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 가운데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은 9개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4일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당시 7곳이 공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단 2곳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LG전자 등 지수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 5곳이 최근 밸류업 공시를 단행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밸류업 공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기업 모두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삼성의 경우 현재 밸류업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작년 실적 부진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진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쓰이는 잉여 현금 흐름이 13조 원이나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조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오전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밸류업 공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는 물론 CEO가 직접 투자자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홍보 활동을 하고도 지수에 포함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점차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위주로 지수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연말 정기 변경은 물론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공시기업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을 해결할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 소규모 원전 때문인데 이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술이 고도화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전력 소모도 급증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고려하면 데이터 센터가 근교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SMR이 꼽힙니다. SMR은 원전의 핵심 부품을 통합해 모듈 형태로 구성한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비용이 기존 대형 원전 대비 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센터 옆에 설치할 수 있어 안전성과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시장은 2040년까지 400조 원 넘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직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SMR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한 국내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랠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원전이나 전력과 같은 AI 인프라 쪽으로 관심이 좀 확산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관련 시장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어느덧 루마니아 SMR 사업의 전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설계 착수 이후 EPC 연계 수주로 이어지면 최소 5조 원어치의 일감을 따내는 셈입니다.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은 미국 팰리사이즈를 포함해 영국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밀어주는 SMR 기업에 먼저 투자한 기업도 있습니다. DLENC는 올해 초 X에너지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플랜트 설계부터 시공, 보수까지 전 분야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신세계 스타필드에 맞설 새로운 쇼핑몰 타임빌라스를 선보였습니다. 첫 선을 보인 수원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7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신세계 스타필드는 큰 위협이 아니다. 신세계 출신인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새 쇼핑몰 브랜드 타임빌라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로 보면은 스타필드 수원이 현재 객단가가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타임빌라스 수원의 쇼핑몰 사이드만 보더라도 저희 객단가가 1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객 수는 스타필드 수원이 훨씬 많지만 어떤 그 쇼핑의 밸류는 저희 고객분들이 더 많으시다고. 타임빌라스는 롯데가 새 먹거리로 점찍은 미래형 쇼핑몰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백화점과 쇼핑몰이 결합된 스타필드와 비슷한 형태지만 입점 브랜드와 부대 시설을 프리미엄화해 수익성에서 우위에 선다는 겁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을 분리하지 않고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것도 차별점으로 꼽았습니다. 타임빌라스 1호점은 수원. 이날 정식 오픈하며 이미 자리를 잡은 스타필드와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30년까지 쇼핑몰 사업에 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처럼 백화점은 성장세가 정체되는 반면 쇼핑몰은 17%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국내 쇼핑몰 수를 13개로 늘리고 2030년 매출 6조 6천억 원을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쇼핑몰은 향후 한 15년, 20년까지도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30년쯤 되면 저희가 백화점이 전체 매출 한 60%, 쇼핑몰이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백화점 비중은 75%에서 60%로 쇼핑몰은 1%에서 30%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적 부진을 겪는 롯데쇼핑에게도 자회사 롯데백화점의 고성장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보유자금과 매년 만들어낼 에비타를 감안하면 투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다음 달 SK-ENS와의 합병을 앞두고 자회사 3곳의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젊은 이공계 CEO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합병을 앞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자회사 3곳의 사장단을 교체하는 조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CEO가 바뀐 계열사는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IET 테크놀로지로 모두 에너지 분야 기업입니다. SK에너지 사장으로는 김종화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 총괄이, SK지오센트릭 사장으로는 최한섭 SK지오센트릭 머티리얼 사업본부장이, SKIET 사장으로는 이상민 SK엔무브 그린 성장본부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SKENS와의 합병으로 토털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출범하게 된다며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에너지 3사 신임 사장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 역량을 지닌 기술형 CEO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최한섭 SK지오센트릭 사장과 이상민 SKIET 사장 내정자는 1970년대생입니다. 젊은 리더십 중심의 인적 쇄신으로 기업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술형 사장들이 낙점된 이번 인사를 통해 기술이란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